세진아, 이게 얼마만이냐? 상훈이, 야, 이게 꿈이냐? 진짜냐? 그날 두 분의 재회를 바라보던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운명 같은 인연이 정말 존재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 인연이 어떻게 저희 가족의 삶을 바꾸었는지를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중간에 끊기더라도 이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도현입니다. 올해 48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운명 같은 인연이라는 말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제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인연이란 게 정말 존재한다는 걸 믿게 됐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 어린 시절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한 중학교 교사셨지만 젊을 땐 생활이 빠듯했다고 늘 말씀하셨죠. 특히 아버지 본인도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동네 한 어른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너무 절약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형편이 나아졌는데요. 도연아, 네가 이렇게 잘한 건 나 혼자 힘이 아니야. 어려운 시절에 날 도와준 분이 계셨지. 그 은혜를 갚으려면 나도 누군가를 도와야 해. 그게 사람이 사는 도리다. 저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13살 때 부모님을 잃고 고향에서 존경받던 한 어른의 도움을 받으며 학교를 마쳤다는 것을요. 그 어른은 학비뿐 아니라 숙식까지 챙겨주셨다더군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번번이 낙선하며 결국 재산을 잃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일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저를 조용히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아끼는 건 단지 습관이 아니라 언제든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두 눈으로 본 사람이라서 그렇단다. 그 말을 들은 뒤로 저는 아버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전 알겠습니다. 전 재산을 펑펑 쓰는 부자보다 아낀 돈으로 선한 일을 하는 아버지가 더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도연아. 내가 이렇게 커서 참 기쁘구나.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게 되었고 그것이 훗날 제 인생을 바꾸는 선택의 밑거름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버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특히 대학 시절 아버지와 단둘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했던 대화는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도연아, 그동안 아버지가 너무 꽉 조이고 살아서 힘들었지? 아니에요, 아버지. 전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절약한 건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돈을 필요한 곳에 쓰시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전 더 자랑스럽습니다. 참 고맙다. 네가 이렇게 커서 나를 이해해 주니 아버지 마음이 놓인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예전처럼 절약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생일이나 명절이면 용돈을 챙겨주시며 늘 미안하다고 하셨죠. 그 따뜻한 변화 속에서 우리 삼남매는 하나둘 가정을 꾸렸습니다. 막내 여동생이 제일 먼저 시집을 갔고 둘째가 그 다음, 마지막이 38이 된 저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28에 돌아가셨기에 제 결혼식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결혼 전날 아버지는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셨죠. 네 어머니가 있었으면 오늘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제 집에 나 혼자 남는구나. 둘이서 꽃이나 키우며 살자던 그 약속도 못 지켰네. 그날의 아버지 등은 유난히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등을 꼭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놀랍게도 아버지를 모시고 살자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집도 있고 돈도 있으니 걱정 마라. 아직 70도 안 됐는데 멀쩡히 잘 살 수 있다. 너희 며느리 시집살이 시킬 생각 없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우리 제안이 고맙고 기뻤다는 속마음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챙기기 위해 아버지 댁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주말마다
때로는 퇴근 후에도 들르며 안부를 확인했죠. 또 왔냐? 애구, 너희 덕분에 지루할 틈이 없구나.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이 시작이었죠.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친한 친구의 늦둥이 동생 결혼식에 다녀온 뒤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죠.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던 저는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서류봉투가 어디 갔지? 분명 장바구니 옆에 넣어뒀는데. 분실에 대비해 중요한 계약 서류와 지갑까지 함께 넣어둔 봉투였습니다. 시장 골목을 이리저리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더군요. 아내가 먼저 차에 가서 기다리겠다며 갔고,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안을 다시 훑었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낡은 모자를 쓴 어르신이 제 봉투를 들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 봉투 제 건가요? 제가 조금 전에 잃어버린 건데요. 아, 이거 주인이 자네구먼. 다행이네. 여기 확인해보게. 봉투를 열어 확인하니 분명 제 것이 맞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어르신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미안하네. 봉투 속에서 10,000원 한 장을 뺐었네. 손주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서 라면이라도 사주려고 그랬네. 꼭 갚을 테니 연락처만 주게. 어르신의 손에는 비닐봉지에 든 라면 2개가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부끄러움과 피로, 그리고 절박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르신, 갚으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제 봉투를 이렇게 돌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이거 조금이지만 생활에 보태 쓰세요. 저는 봉투 속 지폐 몇 장을 꺼내 건넸지만 어르신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시장 출구 쪽으로 향하는 순간 저는 다시 불렀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쌀이 집에 없으신 거죠? 제가 사다 드릴게요. 무겁다고 거절하셔도 그냥 제 마음이라 생각해 주세요. 결국 저는 어르신과 함께 시장 안마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쌀 한 포대를 사서 어르신 댁까지 함께 가게 됐습니다. 그 골목은 차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좁고 가파른 언덕이었죠. 작은 지하방에 도착한 순간 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의 집 문이 열리자 눅눅하고 차가운 공기가 먼저 맞았습니다. 방 안은 창문조차 없는 지하 한 칸이었고 벽과 천장에는 거뭇한 곰팡이가 얼룩져 있었습니다. 쌀은 저기 구석에 놔주면 되네.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맙네. 그때 방 안 한쪽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옆에는 마른 체구의 중년 남자가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분은 가족이신가요? 응, 저 녀석은 내 손주 아준이고 저기 누워있는 건 내 둘째 아들이네. 몇 해 전 희귀 근육병 진단을 받았지. 처음엔 걸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팔도 거의 못 쓰고 말도 힘들어하네. 어르신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집을 팔아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다 보니 남은 건 이 지하방뿐이었다고요. 내가 폐질환 빈병을 주어서 겨우 하루하루 버티고 있네. 그런데 아들이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니 밖에 나갈 때마다 걱정이 태산이야. 저는 말없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습기 찬 공기, 부서질 듯 삐걱대는 가구, 그리고 아이의 허기진 표정. 눈앞의 현실이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어르신, 너무 죄송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제가 조금씩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한다고요. 이런 낯선 사람에게까지 짐을 지우고 싶진 않네만. 고맙네. 그 마음이 정말 고맙네. 그날 저는 쌀과 반찬 몇 가지를 부엌에 놓고 돌아왔습니다. 마음 한쪽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자리 잡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가족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저는 다시 어르신 댁을 찾았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문을 열자 아이 하준이 작은 손을 흔들며 맞이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야위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하준아, 나 기억하니? 어제 쌀 갖다 준 아저씨야. 네, 기억해요. 덕분에 어제 밥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5살 아이가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안다는 게 동시에 얼마나 오래 배고픔에 시달렸는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준이는 크면 뭐가 되고 싶어? 우리 아빠가 다시 건강해지고 할아버지가 늙지 않는 거요. 그러면 저 혼자 안 남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혼자 남는 것이 두렵다니.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참 속 깊은 녀석이지. 그런데 이놈 앞에서는 내가 눈물을 못 참겠어. 어르신은 곁눈질로 누워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안타까움, 그리고 짙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건 한순간이었네. 아들이 병을 얻고 며느리가 떠나고 사업까지 망하고 남은 건 이 아이와 빚뿐이었지. 그래도 하준이를 보며 버틴다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땐 주저하지 말아라.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결정돼 있었습니다. 어르신, 생활비와 쌀, 그리고 하준이 옷은 제가 조금씩 챙기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저도 언젠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지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고맙네.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날 이후 저는 틈만 나면 어르신 댁을 찾았습니다. 쌀과 반찬을 챙겨가는 건 기본이고 하준이의 옷과 장난감도 사서 전해주었죠. 아내도 손수 반찬을 만들어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 집을 찾을 때마다 하준이의 표정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아저씨, 저 나중에 커서 꼭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도 누군가를 도와줄 거예요. 하준아, 그 마음만으로도 아저씨는 기쁘다. 근데 너는 그냥 건강하게 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때 어르신이 방 한쪽에서 묵묵히 저희를 바라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 씨, 참 고마운 분이네.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 줄은 몰랐어. 사실 나한텐 고향에 아주 특별한 친구가 있었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지만 평생 은혜를 갚고 싶었던 사람이었지. 특별한 친구요? 어떤 분이신데요? 나랑 같이 어린 시절을 보냈고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어. 덕분에 공부도 마치고 결혼도 할 수 있었지.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많이 변했네. 고향에도 못 내려가고 소식도 못 전하고 그렇게 40년도 넘게 흘렀어. 어르신의 말에는 오래 묵힌 그리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저 좋은 인연이셨구나 하고만 생각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제 아버지일 줄은 말입니다. 어르신, 혹시 그분을 다시 찾고 싶으세요? 찾고야 싶지. 하지만 이런 꼴로 나타나면 그 친구가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냥 좋은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으면 그걸로 됐네. 그 대답이 왜 그렇게 안쓰럽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르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젠가 그 친구를 꼭 만나게 해드리리라고요. 그 결심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평소처럼 어르신 댁을 찾아갔습니다. 문득 호기심이 들어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고향이 어디세요? 충청도 논산이네. 거기서 나고 자랐지. 자네는? 저희 부모님도 논산분이세요. 아버지 성함이 이상훈, 어머니는 김정희십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 말을 들은 어르신은 순간 눈이 동그래지더니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이상훈이 내 아버지라고? 야, 이럴 수가. 나랑 내 아버지는 중마고우였어. 저는 깜짝 놀라 웃음이 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우연이 있을까요? 저는 서둘러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랑 논산에서 친구셨던 분을 찾은 것 같아요. 지금 제 옆에 계신데 성함이 장세진 어르신입니다. 뭐라고? 세진이? 세상에, 그 녀석이 살아 있었구나. 거기서 기다려라. 지금 당장 갈게. 전화를 끊은 아버지는 한시라도 빨리 친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날 바로 어르신 댁으로 오셨습니다. 좁은 골목을 걸어 들어오던 아버지는 문이 열리자마자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세진아, 이게 얼마만이냐? 상훈이, 야, 이게 꿈이냐? 진짜냐? 두 분은 말보다 눈물이 먼저 터졌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마치 세월이 거꾸로 흐른 듯 어린 시절 친구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 인연이 이렇게 놀라울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네 소식이 끊겨서 얼마나 찾았는 줄 아냐? 왜 이렇게까지 연락을 안 한 거야? 형편이 이렇게 된 내가 참아 자네 앞에 설 용기가 없었네. 그날 두 분은 해가 저물도록 밀린 세월을 채우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재회가 앞으로 제 삶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거란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두 분은 거실에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오랜 세월 묵혀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저는 몰랐던 아버지의 과거와 어르신이 걸어온 파란만장한 인생을 듣게 됐습니다. 세진아, 너희 아버지 기억나지?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던 분. 내가 부모님 잃고 갈 곳 없었을 때 내 아버지가 방도 내주고 밥도 먹여주었어. 그 덕에 학교를 마칠 수 있었고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나도 잘 알지. 그때 우리 아버지는 논밭도 많고 시의원까지 지냈잖아. 어려운 집이 있으면 그냥 못 지나쳤지. 근데 자네 결혼하고 몇 년 안 돼서 우리 집안이 무너졌네. 선거에 연거푸 떨어지고 빚만 남았어. 부모님도 그 충격에 세상을 떠나시고 나도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지. 그게 벌써 40년도 전 일이구나. 근데 넌 그 뒤로 어디 있었던 거야? 20대 끝 무렵에 해외로 나갔다네. 말레이시아에서 작은 사업을 했지. 거기서 아내를 만나 결혼했는데 10년 만에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그 후엔 정신도 못 차리고 사업까지 망했지. 자네한테 연락하려고 했지만 연락처도 잃어버리고 그때는 내 꼴이 너무 비참해서 차마 고향에도 못 내려갔어. 어르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가에는 이내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는 친구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바보야. 그런 때일수록 나를 찾아왔어야지. 우리가 친구잖아. 잘났을 때만 친구고 못났을 땐 모르는 사람인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으니 난 그걸로 됐다. 두 분의 대화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연히 봉투를 잃어버린 날, 그게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려는 운명 같은 연결이었다는 걸 말이죠. 아버지, 그리고 어르신. 아니, 두 분은 이제 다시 떨어지지 마세요. 저도 옆에서 돕겠습니다. 그래, 이젠 놓칠 수 없지. 네가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해 줬으니 은혜를 갚을 차례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인연이 제 인생의 중심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예감은 아주 오래 이어졌습니다. 두 분의 재회 이후 아버지는 며칠 동안 어르신의 집 형편을 곰곰이 생각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좁고 습한 지하방에서 손주와 병든 아들을 돌보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편할 리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제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도연아, 세진이 이사 준비 좀 하게 하자. 저렇게는 못 살겠다. 창문 없는 지하방에서 버티다간 멀쩡한 사람도 병나. 아버지, 그분이 혹시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까요? 자존심도 좋지만 사람 먼저 살리고 봐야지. 내가 평생 은혜를 갚지 못한 게 한이었는데 지금이 기회야. 그날 오후 아버지는 어르신을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세진아, 내 아들하고 손주 데리고 이사하자. 전셋집 하나 내가 마련해 줄게.
생활비도 매달 챙겨줄 테니 폐지 줍는 일은 당분간 접어. 아니,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건 너무 큰 도움이야. 난 이러려고 널 다시 만난 게 아니야. 그런 소리 말게. 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네 손주 하준이 그 아이가 밝게 자라려면 환경부터 바꿔야 해. 잠시 망설이던 어르신은 결국 눈시울이 붉어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 후 우리는 함께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를 도왔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짐을 날랐고 아내도 반찬과 필요한 살림을 챙겨주었습니다. 새 집은 작은 빌라 2층, 창문 너머로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하준이는 방 안을 뛰어다니며 연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 여기 진짜 좋아요. 창문도 있고 햇빛도 들어와요. 그래. 이제는 여기서 마음껏 뛰어놀아도 된다. 아버지는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건네며 거의 매일 어르신 댁에 들러 하준이를 돌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든든하고 또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이 인연이 우리 가족을 한데 묶고 있다는 걸 매일 실감했으니까요. 전셋집으로 이사 온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어르신의 아들 민호 씨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미 음식도 삼키기 힘든 상태였고 호흡마저 가빠졌습니다. 그날 밤 가족 모두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민호야, 아버지다.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아버지가 못난 탓에 널 이렇게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거기 가서는 두 다리로 마음껏 뛰어다니고 웃어라. 내 엄마랑 형한테도 아버지 안부 전해주고. 무릎을 꿇은 어르신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옆에서 하준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전 여기 있잖아요. 아빠, 이제 아프지 마세요.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건강하게 와서 저희 아빠 해주세요. 7살 아이의 말에 저와 아내 그리고 아버지까지 모두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민호 씨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고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장례가 끝난 날 아버지는 어르신을 불렀습니다. 세진아, 이제 하준이랑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 우리 둘 다 나이도 있고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좋지 않겠나? 네가 먼저 가게 되면 내가 하준이를 돌봐줄 수도 있고. 내가 그래도 되겠나? 좋아요. 할아버지 장난감 많이 사줄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작은 아버지라 부르기로 했고 아내도 작은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준이는 제 아버지를 큰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두 분은 호칭을 두고 장난을 치며 티격태격하곤 했습니다. 야, 내가 너보다 생일도 빠른데 왜 내가 큰할아버지야? 그건 내가 옛날부터 형이었기 때문이지. 생일이 뭐가 중요해? 그렇게 웃음이 오가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두 분은 함께 장기를 두고 동네 경로당에도 나란히 다녔습니다. 하준이는 점점 더 밝아졌고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작은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딸 예린이는 하준이를 친동생처럼 손주처럼 아끼며 살았습니다. 주말이면 두 집안 식구가 모두 모여 식사를 했고 명절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가끔 두 분은 고향 논산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길가에서 파는 군밤을 사 먹으며 옛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 친구들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함께 화분을 가꾸고 경로당 장기 대회에도 나란히 참가하셨죠. 하준아, 너 또 내 일기장에 낙서 있지? 아니야. 누나가 못생긴 고양이 그림 그려놔서 내가 예쁘게 바꿔준 거야. 두 아이는 진짜 남매처럼 지내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티격태격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이면 서로 꼭 안고 잤습니다. 하준이에게는 이제 외로움보다 웃음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작은 아버지가 제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두연아, 요즘 자꾸 기운이 빠지는 것 같구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느껴진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준이 크는 것도 보셔야죠.
우리 아버지랑 오래오래 같이 사셔야죠. 그건 너무 욕심이지 않겠니? 내 덕에 민호도 편히 보냈고 하준이도 웃을 수 있게 됐으니 난 그걸로 충분하다. 다만 부탁이 하나 있구나. 저는 그 말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말없이 방 안에서 자고 있는 하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함께 오래 준비한 듯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가면 하준이를 절대 혼자 두지 말아다오. 성인 될 때까지, 아니, 내 자식처럼 키워줬으면 한다. 당연하죠, 작은 아버지. 그런 걱정 마세요. 하준이는 이미 제 아들이나 다름없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버지의 건강은 생각보다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병원에 모시자는 저와 아버지의 권유에도 그는 끝까지 집에서 머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새벽,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도연아, 고맙다. 나 같은 사람 옆에 있어줘서 마지막 부탁 잊지 말아다오. 하준이, 잘 부탁한다. 그 말과 함께 작은 아버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그가 제게 남긴 부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준이는 장례식장에서 한시도 영정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하준이 왔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혼자 안 남을 거예요. 장례가 끝난 후 아버지는 저와 아내를 불렀습니다. 도연아, 우리 하준이 입양하는 게 어떻겠니? 내가 먼저 가면 이 아이가 또 혼자가 될 텐데. 저도 그 생각이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부탁하셨거든요. 아내도 동의했어요. 하준이는 이미 우리 가족입니다. 맞아요, 아버님. 하준이 보면서 마음이 자꾸 쓰였어요. 이제는 진짜 우리 아들로 키우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준이를 법적으로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댁으로 들어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장인, 장모님도 제 형제들도 모두 잘한 일이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준이가 저와 아내를 조금 어려워했습니다. 그동안 아저씨, 아주머니로 불러왔으니 갑자기 아빠, 엄마라 부르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 하준이가 방에서 조심스레 저희를 부르더군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빨리 나오래요. 순간 저와 아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준이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눈은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하준아. 이제 넌 정말 우리 아들이야. 아내도 울먹이며 하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작은 아버지의 부탁을 완전히 지켰다는 마음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하준이가 우리 가족이 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된 그는 여전히 활발했고 제 딸 예린이와도 잘 지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숙제를 함께하며 진짜 남매처럼 자랐습니다. 하준아, 학교는 재미있니? 네, 할아버지. 요즘은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서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는 혼자라는 단어에 겁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주말에 시간 되면 다 같이 소풍 갈까요? 날씨도 좋은데. 좋아요. 아버지도 같이 가시죠. 예린이랑 하준이도 좋아할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함께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한강 둔치에서 연을 날리기도 하고 시골 장터에서 군것질을 하며 웃음을 나누기도 했죠. 아버지와 하준이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면 작은 아버지가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득 모든 것이 봉투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시장에서 잃어버린 그 봉투가 아버지의 평생 친구를 다시 만나게 해줬고 내게는 소중한 아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참, 인연이라는 게 신기하죠.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일이 이렇게 삶을 바꾸기도 하니까요. 맞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 어떤 만남이
평생의 선물이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저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운명 같은 인연이라는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게 됐습니다. 어쩌면 작은 아버지가 남긴 건 하준이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깨달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하늘이 맑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계셨다면 아마 우리 가족을 데리고 근처 공원에라도 나가자고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들이야말로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봄이 막 시작된 어느 날 학교에서 하준이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무거웠습니다. 학부모님, 하준이가 오늘 친구와 다툼이 있었어요. 서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다 하준이가 울어서. 괜찮으시다면 방과 후 잠깐 학교로 와주시겠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아내와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무실 한쪽에 앉아있는 하준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친구가 쟤 보고 부모 없는 애라고 했어요. 전 그냥 화가 나서 소리 질렀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입양했다고 해도 아이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하준아, 내가 혼자였던 시간은 끝났어. 우린 내 가족이잖아. 그 누구도 내 가치를 함부로 말할 수 없어. 맞아. 그리고 그 친구도 아마 잘 몰라서 그런 걸 거야. 하지만 네 마음이 아팠다는 건 이해해. 담임 선생님과 짧게 이야기를 나눈 뒤 우리는 하준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준아, 세상엔 가끔 마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네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는가다. 네 할아버지 친구였던 세진이도 어려운 시절을 버티고 좋은 어른이 됐단다. 너도 그럴 수 있어. 네, 할아버지. 저도 좋은 어른이 될게요. 그날 밤 저는 하준이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사준 가족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가족, 사랑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주말 아침 아버지가 느닷없이 여행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상은 저나 아내가 아니라 하준이었습니다. 하준아, 할아버지랑 단둘이 바람 좀 쐬고 올까? 바닷가 근처에 맛있는 회를 파는 집이 있거든. 진짜요? 좋아요. 저는 살짝 걱정됐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단단히 결심한 듯해 두 분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돌아온 두 사람의 얼굴에는 바닷바람을 맞은 흔적과 함께 묘한 여유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하준이에게서 그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친구랑 어떻게 만났는지, 아빠가 어렸을 땐 어땠는지도요. 하준이 말에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도연아, 내가 어렸을 때처럼 하준이 눈빛이 참 반짝이더구나. 그 눈을 잃지 않게 지켜줘야 한다. 그날 바닷가에서 아버지는 하준이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준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니란다. 너를 믿어주고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나도 네 작은 할아버지한테서 그걸 배웠지. 네 아빠와 엄마도 너를 그렇게 지킬 거다. 네, 할아버지. 저도 그런 어른이 될게요. 바닷바람 속에서 나눈 그 대화가 하준이 마음 깊숙이 남은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아버지와 하준이는 바다 사진을 찍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 웃고 있었고 그 표정만으로도 이 여행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하준이를 우리에게 맡긴 이유가 바로 이런 순간을 만들어주길 바랐던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늦여름 무렵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더운 날씨 탓이라 하셨지만 저는 불안한 마음에 억지로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아니지만 심장 쪽에 약간의 협착이 있습니다. 당분간 무리한 활동은 피하시고 약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나오는 길, 아버지는 의외로 태연하게 웃으셨습니다.
에이, 괜찮다니까. 나이 들면 다 이 정도는 있는 거야. 괜히 호들갑 떨지 마라. 아버지, 장난이 아니에요. 앞으로 식습관이랑 생활 습관 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버님, 이제 등산 모임도 조금 줄이시고 대신 집 근처 산책 위주로 하세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하준이가 다가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걱정했어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살아야죠. 저 아직 커야 하잖아요. 알았다. 알았어. 할아버지가 하준이 결혼식 볼 때까지 버틸게.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산책길에서 하준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할아버지처럼 아프면 안 돼요. 그래, 우리 같이 지켜드리자. 네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할아버진 힘이 나실 거야. 그날 밤 아버지는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아, 내가 아프니까 너희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살아있는 동안 이런 마음을 자주 느끼고 싶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금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후로도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하준이 학교에서 가족 소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각자 무대에 올라와 가족을 소개하는 행사였죠. 하준이는 며칠 전부터 발표문을 쓰느라 방에 틀어박혀 있었지만 내용은 끝까지 비밀로 했습니다. 하준아, 발표문 좀 읽어줄래? 우리도 궁금하잖아. 안 돼요. 행사 날 직접 들어야 해요. 드디어 발표날, 저는 아내와 아버지, 예린이를 데리고 강당에 들어섰습니다. 하준이는 무대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우리를 발견하자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례가 되어 무대에 선 하준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강하준입니다. 제 가족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어릴 때 아빠를 잃었고 할아버지랑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아빠, 엄마, 누나, 그리고 큰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요. 강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준이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를 입양해준 아빠, 엄마는 저를 친아들처럼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큰할아버지는 매일 저를 웃게 해주시고, 누나는 저랑 매일 싸우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예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언제나 제 편인 가족이 있으니까요. 발표를 마친 하준이는 우리 쪽을 바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고여서 제대로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야, 저 녀석 말하는 거 봐라. 기특해서 원. 저 아이가 저런 말을 할 줄은 정말 잘 키우고 있는 거 맞죠? 응. 그리고 이건 우리만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작은 아버지와 아버지가 남겨준 사랑 덕분이야.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를 느끼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 변치 않는 울타리가 되어주리라고요. 주말 아침, 하준이가 조심스럽게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작은 할아버지 뵈러 가면 안 돼요? 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와 아내, 예린이를 불렀습니다. 모두 함께 작은 아버지 묘소로 향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묘역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준이는 꽃다발을 묘비 앞에 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작은 할아버지 하준이에요. 저 이제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 엄마, 누나, 큰할아버지랑 매일 웃으면서 살아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많이 생겼고요. 저 이제 혼자 아니에요. 다 작은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하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더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약속할게요. 저도 어른이 되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작은 할아버지가 아빠를 도와주신 것처럼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묘비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진아, 네 손주는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라.
네가 남겨준 사랑 우리가 끝까지 이어가마. 묘소를 떠나오는 길. 하준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는 작지만 단단했고 그 안에는 결심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인연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야. 어느 토요일 오후, 예린이와 하준이는 동네 공원에 놀러 갔다가 작은 사건을 겪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아이가 약간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희 옷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어떤 오빠가 하준이 놀리길래 제가 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오빠가 저한테도 뭐라 해서 같이 모래밭에 넘어졌어요. 누나가 저 대신 화내줬어요. 저 혼자였으면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두 아이를 바라보다가 웃음이 났습니다. 하준아, 누나가 네 편 들어줬다니 고맙다고 해야지. 누나 고마워. 근데 다음엔 내가 누나 지켜줄게. 좋아, 약속. 그날 저녁 두 아이는 평소보다 더 나란히 붙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도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이래서 형제가 좋은 거다. 피를 나누지 않아도 마음을 나누면 그게 진짜 가족이지. 잠들기 전 예린이가 제 방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하준이랑 저는 진짜 남매 맞죠? 그럼 너희는 서로를 지키는 남매야. 작은 할아버지가 하준이를 우리에게 맡긴 이유도 바로 너 같은 누나가 옆에 있어주길 바랐기 때문이야. 예린이는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 아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앞으로도 이 아이들이 서로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하준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라고 목소리도 한층 낮아졌지만 웃을 때의 눈빛은 여전히 어릴 적 그대로였습니다. 야, 이제 진짜 청년 다 됐구나. 내 어릴 때 손잡고 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할아버지 덕분이죠. 저 할아버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 목표예요. 하준이는 학교에서 봉사 동아리 활동을 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주말이면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거나 독거 어르신의 집을 청소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준아, 힘들지 않니?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고. 힘들긴 하지만 제가 도움받았던 걸 잊지 않으려고요. 작은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그리고 아빠가 저한테 해주셨던 걸 이제 제가 다른 사람한테 해줄 차례죠. 그 대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남긴 사랑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으니까요. 어느 봄날, 우리 가족은 작은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하준이는 꽃다발을 놓고 조용히 묵념한 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작은 할아버지, 저 이제 어른이 다 돼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지켜준 가족처럼 저도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줄 거예요. 약속합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그분이 웃으며 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세진아, 내 손주 잘 자라고 있다. 우리 모두 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거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예린이는 대학 진학 준비로 바빴지만 하준이와 장난을 치며 여전히 남매처럼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하준이는 대학 입시 준비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면 여전히 봉사활동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열정을 보며 뿌듯함과 걱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준아, 공부도 좋지만 건강이 우선이다. 무리하지 말아라. 네, 아빠. 그런데 이상하게 힘들어도 즐거워요. 제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가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하준이의 성실함을 늘 칭찬하셨습니다. 도연아, 얘는 참 대견하다. 내가 어렸을 땐 장난꾸러기였는데 얘는 어쩜 이렇게 철이 일찍 들었는지. 하지만 그해 가을, 아버지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더 정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준이는 학원 대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제가 할아버지 병원 갈 때마다 같이 갈게요. 할아버지가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마음은 고맙지만 너도 중요한 시기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그날 밤 저는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하준이를 잘 키워달라. 그리고 지금 하준이는 오히려 우리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자 하준이는 대학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지원한 학과는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면접관이 왜 이 전공을 선택했는지 묻자 하준이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 제게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받아준 가족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처럼 외로운 아이들에게 가족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하준이는 그 순간 작은 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제 모습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았어. 결과는 어떻든 이미 내가 자랑스럽다. 며칠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세진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다.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합격 축하 저녁 자리에서 하준이는 제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엄마, 이건 제 용돈 모아서 산 거예요. 지금까지 저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상자 안에는 가족 사진이 담긴 은색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우리 집에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 전 하준이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작은 아버지 묘소를 정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겨울 끝자락 우리는 장비와 꽃을 들고 묘역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여기 잡초가 많아요. 여름 오기 전에 한 번 더 와야겠어요. 그래.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한테 네 소식도 전하고 가자. 묘소 앞에서 하준이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작은 할아버지, 저 이제 대학 갑니다. 걱정 마세요. 꼭 약속 지킬게요. 저도 누군가에게 가족이 되어줄 거예요. 아버지는 한참을 묘비를 쓰다듬다 일어나셨습니다. 세진아, 네 손주가 참 훌륭하게 자랐다. 네가 못 본 모습까지 내가 대신 지켜보고 있으니 마음 놓아라. 그날 돌아오는 길 하준이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 진짜 잘할게요. 우리 가족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될게요. 너는 이미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대학에 입학한 하준이는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집에 내려왔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아버지 옆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죠. 학교 생활은 어때? 친구는 많이 사귀었냐? 네, 그런데 기숙사에서 고아원 출신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한테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해줬더니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하준이는 그 친구와 함께 사회복지 동아리에 가입했고 방학 때는 보육원 봉사에도 함께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준이는 어쩜 이렇게 마음이 예쁠까? 작은 아버지가 진짜 잘 키워달라고 맡기길 잘한 것 같아. 하지만 기숙사 생활과 학업, 봉사까지 병행하다 보니 하준이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무리하지 마라. 너도 네 삶을 잘 지켜야 오래 도울 수 있는 거야. 네, 아빠, 걱정 마세요. 2학년이 된 하준이는 방학 동안 지역복지관에서 인턴을 하게 됐습니다. 첫날 퇴근 후 그는 흥분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오늘 복지관에서 어떤 초등학생이 저를 보더니 형,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안 돼요?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당장은 안 되지만 복지관에서 공부 가르쳐 줄 때 많이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뭔가.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작은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제 아버지를 그리고 저를 거쳐 하준이에게 이어준 마음이 또다시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진아, 네 손주가 네의 길을 걷고 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있다. 창밖에는 늦겨울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이 남긴 사랑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준이를 바라보며 앞으로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수많은 만남과 스침 속에서 만들어지는지도 모릅니다. 그중 어떤 인연은 잠시 스쳐가고 또 어떤 인연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하죠. 저에게 작은 아버지와의 인연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기적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봉투 덕분에 그 사소한 사건이
제 아버지와 평생의 친구를 다시 이어주었고 저희 가족에게 귀한 아들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아이 하준이는 이제 한 사람의 청년이 되어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 작은 아버지가 제 아버지에게 건넨 손길과 겹쳐 보입니다. 사랑과 선의는 그렇게 이어지고 세대를 넘어 흐르는 강처럼 우리 삶을 적셔줍니다. 돌이켜보면 세상은 여전히 각박하고 쉽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한 사람의 등을 받쳐주고 무너질 듯한 마음을 붙잡아 주죠. 그리고 그 손길이, 그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베푸는 작은 친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건 언젠가 모양을 바꿔 다시 우리에게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것. 혹시 지금 주저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이 내민 손이 오늘은 그저 작은 온기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 온기는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줄 거니까요. 그리고 그 인연이 언젠가 당신 삶의 가장 큰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란 꼭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지키고 버텨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곧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이 그랬듯 여러분도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인연이 평생을 지탱해줄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